서울 강서구의 작은 아파트 단지. 회색빛 하늘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 나는 김수현, 39세, 결혼 13년 차, 겉으로는 단정한 단발머리와 미니멀한 크림색 블라우스에 슬랙스를 즐겨 입는 평범한 직장인 아줌마처럼 보이지만 안쪽은 오래전부터 텅 비어 있었다. 남편 이재욱과 나는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너무 오래전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떠나버린 것 같았다. 침대는 넓었지만 그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대화는 마치 군대식 보고 같았고 눈길도 손길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재욱의 조카 정도윤이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다. 25살, 대구에서 올라온 조용하고 공손한 청년. 게임 개발 회사에 입사 준비를 하며 잠시 숙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집에 머물기로 했다. 처음엔 그저 조용한 손님이었다. 나는 그를 거의 인식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의 존재가 나에게 미묘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느꼈다. 아침에 내가 커피를 내리면 도윤은 조용히 컵을 내밀며 감사합니다, 이모,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다. 며칠 전부터 나는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출근길 버스에서도 퇴근 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옥신거림이 이어졌다. 남편은 스트레칭 좀 해, 괜찮아지겠지, 라며 건성으로 넘겼고 나는 더는 말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도윤은 달랐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허리를 주무르고 있었고 그는 부엌에서 컵라면을 먹다 말고 다가왔다. 이모,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말했다. 엄마가 허리 안 좋으실 때 제가 자주 마사지해드렸어요. 조금만 해볼까요? 망설이다가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놀라울 만큼 섬세했다. 등 아래쪽에서부터 천천히 원을 그리듯 눌러오르는 손길에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감각은 순식간에 깨어났고 무너진 나의 감정은 작은 틈을 비집고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 순간은 절대 노골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숨결, 촉감, 거리, 그리고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긴장감은 확실히 무언가가 달랐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좀 나아지셨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침대에서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재욱은 언제나처럼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마음속에 남은 것은 도윤의 손길이었다. 그저 통증을 덜어주는 손길이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인식해주고 보살펴주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거울을 들여다보며 립스틱을 다시 바르기 시작했다. 거울 속 나는 여전히 여성이었다. 그날 이후 도윤과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서로를 마주칠 때면 평범한 인사만 오갔고 그의 시선은 언제나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 담긴 무언의 기대감,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일부러 거리를 두려 했다. 아침마다 원래보다 진한 립스틱을 바르고 얌전한 셔츠 대신 어깨선이 드러나는 블라우스를 선택하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은 이런 변화가 단지 자존감 회복이라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재욱은 회식이 늦어질 거라고 짧은 문자 하나를 남기고 퇴근하지 않았다. 나는 혼자 저녁을 준비했고 도윤은 조용히 다가와 도마에 손을 뻗었다. 파 썰어 드릴까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우리의 손끝이 잠시 닿았고 작은 전류가 흘렀다. 저녁을 먹은 뒤
나는 늘 앉는 창가 쪽 소파에 몸을 기댔다. 허리가 아직 조금 불편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도윤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오늘도 좀 도와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으려다 잠시 멈췄다. 응. 잠깐만. 한마디가 그렇게 쉽게 나와버렸다. 그의 손길은 이번에도 조심스러웠지만 전과는 다르게 한결 자연스러웠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어깨선 위로 부드럽게 눌러오를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제어하려 애썼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손이 내 목 뒤로 미끄러지듯 올라오더니 내 머리카락을 천천히 걷어냈다. 머리카락이 자꾸 닿아서요. 그 말은 분명 단순한 설명이었지만 나의 숨은 무의식적으로 가빠졌다. 나는 얇은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겨드랑이 아래쪽에서부터 떨어지는 루즈한 곡선이 의외로 많은 피부를 드러냈다. 그 위로 그의 손이 지나갔다. 우연인지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의 피부는 명확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침묵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도윤은 내 귀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은 많이 힘들었어요? 나는 목소리가 떨릴까봐 말하지 못했다. 그저 살짝 고개만 끄덕였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나는 조심스럽게 뒤돌아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우리 둘은 너무 가까이 있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늦어버렸다. 그가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내가 그를 바라본 채로 눈을 감았고 바로 그 찰나에 그의 이마가 내 이마에 닿았다. 입술은 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 거리, 그 숨결. 그건 분명히 선을 넘은 행위였다. 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해. 내가 내뱉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짜 분노가 없었다. 오히려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방어막 같았다. 그는 물러섰고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다. 거울 속의 나 그 순간 나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겠다는 혼란에 빠졌다. 욕망과 죄책감, 외로움과 갈망이 한데 뒤섞여 머리를 짓눌렀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까지 창문을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나는 지금 위험한 경계에 서 있었다. 며칠간 도윤과 나는 서로 거리를 뒀다. 나는 괜히 늦게 퇴근하고 일부러 문을 세게 닫고 조용히 방으로 숨어들었다. 도윤 역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의 발소리는 늘 조심스러웠고 말 한마디 없었다. 우리는 서로가 있는 공간을 피하며 생활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았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준비였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무언의 예고처럼 조용히, 조심스럽게 숨죽여 기다리는 침묵이었다. 금요일 저녁, 남편은 워크숍으로 1박 2일 외박을 통보하듯 말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고 그는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 먹어 라는 말을 남기고 문을 닫고 나갔다. 그날 밤 나는 괜히 천천히 샤워를 하고 향이 은은한 바디로션을 바르며 거울 앞에 섰다. 진주색 세틴 블라우스에 얇은 니트 스커트를 입고 머리를 느슨하게 묶었다. 스타킹 대신 맨다리에 발에는 크림색 실내화. 이건 아무도 위한 차림이 아니라고 나 스스로에게 변명하며 거실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도윤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는 진작에 뜨거워져 있었다. 오늘은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허리가 괜찮은 것 같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책을 덮었다. 그럼 다행이네요. 잠시 정적. 그는 천천히 내 옆으로 다가와 섰다. 하지만 얼굴은 안 괜찮아 보여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눈을 피했다. 그러고는 말없이 몸을 돌려 등을 보였다. 그가 다시 내게 손을 얹은 순간 이번엔 너무 달랐다. 손끝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로 올라왔고 내가 한숨을 내쉬자 그 숨결 위에 손이 머물렀다. 어깨에서 목덜미로 그의 손가락은 한 올 한 올 머리카락을 정리하듯 조심스레 움직였다. 이모. 아니, 수현 씨.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등골이 서늘했다. 오늘은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을 감았다. 그러자 그의 두 손이 양쪽 어깨를 감싸며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 숨결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우리는 너무 가까웠다. 이번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 말아야 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목을 조심스레 잡고 그의 손등을 내 뺨에 살짝 대었다. 나의 입술이 떨리는 걸 그가 눈치챘을까? 그리고 입술이 닿았다.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깊지도 거칠지도 않은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기다렸다는 듯한 접촉. 그 순간 나는 모든 도덕을 잊었다. 모든 규칙과 원칙은 창밖으로 던져졌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겼고 그의 손이 내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내 허리를 감쌌다. 그 밤은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밤이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서로의 호흡 안에 있었다. 그의 손끝이 내 무릎 위를 스치고 니트 스커트 아래 살짝 드러난 허벅지를 지나가던 순간 나는 가늘게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있었다. 우리는 옷을 벗지 않았지만 마음은 모두 드러났다. 그의 손끝, 나의 호흡, 발끝에 닿은 그의 실내화. 조심스레 잡힌 손목, 목 뒤를 지나가는 손끝의 떨림. 조용히 발끝으로만 선을 넘는 듯한 그 감각. 그리고 나는 속삭였다. 이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이, 그 숨결이 말하고 있었다. 그 밤, 침실로 들어가지 않았다. 소파에서 서로 기대어 잠든 채 우리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먼저 눈을 떴다. 소파 옆에는 덮어준 얇은 담요, 그리고 그의 따뜻한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흔적. 도유는 이미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그 흔적마저 어딘가 조심스럽고 배려 깊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부엌으로 가니 테이블 위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커피 드립해놨어요. 출근 준비하신다길래 먼저 나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말투가 너무 정중해서 오히려 밤새 서로를 끌어안았던 일이 현실이 아니었던 것만 같았다. 나는 한 모금 커피를 마셨고 한동안 멍하니 의자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다. 그날 회사에서도 계속 그의 손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가 내 귀를 스치며 속삭였던 숨결, 니트 스커트 너머로 느꼈던 손끝, 숨죽인 교감. 사무실의 형광등조차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로 나는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었다. 저녁 무렵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입술에 립글로스를 바르다 말았고 허겁지겁 지워버렸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 나는 전혀 아니었다. 재욱은 소파에 앉자마자 TV를 켰고
나는 마지못해 옆에 앉았다. 화면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시끄럽게 웃고 있었지만 우리 사이엔 침묵만 흘렀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다. 검은 바람막이 재킷, 가벼운 운동화, 그리고 평소보다 단정한 머리.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우리 시선이 단 1초, 정확히 1초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감정, 모든 불안, 욕망, 떨림, 그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눈빛으로 묻혔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다. 왜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표정을 지었을까? 그 밤은 나에게는 온몸이 기억하는 사건인데 그에겐 그저 실수였던 걸까? 나만 그 안에 빠져 있는 걸까? 다음 날 도윤은 아침을 함께 먹지 않았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기타 소리, 그가 혼자 방 안에서 조용히 치는 듯한 연주. 나는 조심스레 문 앞에 다가갔다. 그리고 문틈 너머로 들린 노래,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가 마치 내 심장을 짓누르듯 울렸다. 그날 오후 나는 용기를 냈다. 그에게 메신저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어제처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낼 수 있을까? 몇 분 후 짧은 답장이 왔다. 가능하다면. 저는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 답장을 읽는 순간 나는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해했다. 그 역시 나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건 단지 외로움이나 충동이 아니었다. 분명히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나는 조용히 베란다에 나갔다. 도윤도 거기에 있었다.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우리는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는 내 손등 위에 가볍게 손을 얹었고 나는 그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밀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용히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대신 이 감정은 숨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내 안에서 오래도록 울렸다. 이틀 후 남편 재욱은 업무차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 나는 그에게 조심히 다녀와요 라고 문자를 보내고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그는 이틀간 연락하지 않았다. 익숙한 일이었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날 밤 도윤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나는 방문 앞에서 멈췄다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벽을 바라보다. 작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날 이후로 내가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했던 거, 느꼈던 거. 그게 실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도요. 우리는 함께 거실로 나가 작은 전기 스탠드만 켜둔 채 소파에 앉았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 소리가 마치 심장 소리처럼 귓가에 닿았다. 도윤아.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잘못된 감정이라는 거 알아? 너도 알고 있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의 대답에 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손등을 살짝 만졌다. 그는 내 손을 잡지 않았지만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나의 새끼손가락을 감쌌다. 그 작은 접촉은 말보다 강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의 무릎에 이마를 댔다. 숨이 떨렸고 눈가가 따뜻해졌다. 그는 말없이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그 감촉은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가슴이 아팠다. 우리는 이럴 수 없어. 알아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좋은 거야? 그것도 알아요. 나는 그의 무릎에 얼굴을 댄 채, 그에게 몸을 기댄 채. 그날처럼 조용히 울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등을 천천히 토닥였다. 무릎을 굽히고 내 발등 위에 자신의 발을 겹치듯 얹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감촉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떠났다. 아무런 인사도 없이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현관에 그의 운동화가 없었다. 책상 위에는 놓인 봉투 하나. 안엔 작은 메모와 열쇠. 이모. 아니, 수현 씨. 이곳에 있었던 시간이 내 인생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위험해서, 너무 진짜여서.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요. 제가 당신을 더 아프게 하기 전에 감사했습니다. 죄송했고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그 쪽지를 읽고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담담히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봄은 어느새 끝나가고 있었다. 며칠 후 재욱이 돌아왔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의 대화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고 식탁에는 늘 2개의 그릇만 있었다. 단지 그 그릇 사이엔 아주 큰 공백이 생겼을 뿐이었다. 도윤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나의 몸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손, 그의 눈빛, 그의 숨결 그리고 그가 떠나며 남긴 빈자리. 어느 날 꿈을 꿨다. 어두운 바닷가. 나는 한복이 아닌 하늘하늘한 레이스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모래 위에서 맨발로 서 있었다. 누군가 내 뒤에서 손을 잡았다.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눈이 부셔서 보이지 않았다. 그냥 그 손의 온도만 기억났다. 아직도 그 손을 기다리고 있는 내가 있다는 사실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